안녕하세요. 너랑나랑의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선생님, 요즘 한숨 나는 일이 많지만 그 중에 역시 으뜸은 몇 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이제 예전에 50명 됐으면 좋겠다. 저 그런 기억도 있거든요. 그런데 500명, 5,000명 이러다가 5만 명 이러다가 10만 명?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10만 명, 20만 명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모든 일상이 송두리째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바뀌고 있는데 이 상담계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컴퓨터로 상담하는 게 아주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담도 코로나 따라서 굉장히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데 한편으로 한 번도 코로나도 안 겪어봤지만 뭐 컴퓨터로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사람을 보면서 상담하는 거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또 반신반의로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언제 시간이 되면 선생님께 이 코로나 시대 때 사람들이 고통받는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상담하는 일은 계속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코로나뿐 아니라 네.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나면은 그 주변에 있던 쓰레기를 다 쓸어내릴 뿐이지. 그렇죠. 그죠? 네. 네네. 그러니까 홍수는 피해도 주지만 우리에게 또 뭐라고 할까 이로움도 주는 거예요. 깨끗이 쓰레기를 치워버리죠. 네, 그러네. 그 홍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우리 생활이 조금씩 변해가요. 네네. 다음 홍수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게 홍수 때 일을 못하고 있었던 건데 그래도 그 중에서 하는 일이 뭐였을까?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네요. 코로나도 전쟁에 못지않는 대재앙이거든요. 예. 재앙이니까 지금 당장 뭐 음식점도 하지 말라, 같이 다니는 것도 하지 말라, 별 그 수칙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그것만 사실 우리가 들어줘도 걱정을 들어도 되는데 들어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들어주려니까 굶어 죽겠고 그러니까요. 나가서 그래도 안 굶어 죽기 위해서 움직이자니 코로나 걸리고 맞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 발달하는 게 이제 비대면 소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핸드폰 들고 다 뭐 안녕하세요 그런 거 하잖아. 네. 그럼 이렇게 습관화된 게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지속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편리하잖아 이게. 네. 전에는 대면하면 그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지금은 대면 아니라도 다 해결하잖아. 그 지나간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화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 전화 받는 걸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기보다 어른이든지 높은 사람한테서 이렇게 전화 오면은 벌떡 일어나서 차렷 자세하고 전화를 받아요. 아, 그래요. 보이지도 않는데 일어날 건 뭐 있어요? 앉아서 전화 받더니 누워서 말만 공손하게 하면 되는데 누워서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외 없이 벌떡 일어나요. 아하, 초창기에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차차 일반화되다가 보니까 누워서 전화를 받아도 저쪽에서 보는 게 아니구나. 중요한 거는 소통이지. 내가 누웠든지 섰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게 바뀌어간 거예요. 바뀌어가면서 그 상담이라는 것도 대면이 아니면 상담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초기에. 그런데 전화가 나오니까 뭐 물어보기가 쉽잖아요. 훨씬 쉽죠. 제일 쉬운 게 이제 가이단스라고 얘기를 했죠. 정보를 제공해주면 낫는다고. 전화로 어디로 가면 돼요? 어디로 갔어요? 해결됐잖아. 그렇죠. 직접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알렌 워커라는 그 호주에 목사님이 계셨어.
자기한테 온 그 환자가 자살을 했어요. 교인이. 네. 그때 이 사람이 생각한 게 전화라도 있었으면 그러지 말라든지 뭐라고 얘기를 해줬겠는데 네. 소통할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대면 이외에는. 네. 그래서 이분이 라이프라인이라는 전화 상담을 만들어냈어요. 아, 목사님께서. 네. 목사님이.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1970 70년대 초에 들어왔어. 네. 그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생명의 전화라고 라이프라인을 그렇게 이제 라이프라인. 그걸 만든 거예요. 네. 근데 내가 그때 연세대에 있을 텐데 전화로 상담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네. 나도 그렇지만 누구도. 근데 이걸 나는 그때 조금 부정적이었어. 대면이 아니고 전화로 목소리만 듣고 이게 어떻게 상담이 될까? 네. 회의를 가졌어요. 네. 그러나 상담 공부를 한 사람은 몇 없으니까 전화에 대한 경험이 없더라도 내가 가르치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면 상담을 전화로 이렇게 활용하는 거다. 이런 정도로 이제 그래가지고 실제로 내가 토요일마다 나가서 전화를 받아봤어요. 아, 생명의 전화에서. 네. 내가 받아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이제 조금 열리긴 열려요. 네. 경험 없이 그냥 대면 상담을 가지고 이게 상담 이론이니까 이래서 해보세요. 이거보다는 네, 직접 해보시는 거. 직접 해보는 거.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내가 생각을 돌린 게 사회가 발달이 돼서 문명의 이기가 달라진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치료에 응용해서 좋겠다. 네. 여기에 도달했어. 네. 근데 지금은 그걸 활용한다면 핸드폰 가지고 얼마든지 되잖아요. 그렇죠. 컴퓨터로 이메일로도 얼마든지 되잖아요. 네. 아니면 이런 영상을 찍어가지고도 얼마든지 비대면이지만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대면 상담보다 더 낫다 이 말은 하기가 어려워요. 네. 대면 상담보다 편리하다. 네, 더 낫다가 아니라 더 편리하다. 네, 편리하다. 네. 그 대면은 즉각 내가 물어볼 수 있고 내 인상에 따라서 네, 굉장히 예민하게, 그렇죠. 세심하게. 네. 근데 이제 전화 상담은 목소리만 들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전화 같은 경우. 네. 그 다음에 이런 그 유튜브 같은 거는 이제 얼굴도 나오고 그렇긴 하지만은 궁금하더라도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네. 이제 그런 한계는 있는데 급할 때 이런 상담이 대면보다는 훨씬 편리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대면보다는 그런 점은 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시대 환경에 따라서 대면 약속 시간 해가지고 뭐 1시간씩 할애하고 뭐 비싼 요금 내고 그런 것이 전화 한 통화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전화료만 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이후에 변화를 네.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습관의 변화예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상담하시는 분이 유의하셔야 될 거는 내가 이런 말은 거듭거듭 하지만은 코로나가 신체적인 그 질병으로서 끝나면은 정복되면 우리가 이제 예방 주사도 만들고 치료약도 만들고 하면 언젠가는 이건 종식되고 마는 거예요. 네. 약을 이기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는 코로나의 끝이 있어요. 약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날. 이게 그러네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그 예방 수칙에 대해서 잘 적응하는 한, 네. 그때는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러나 그걸 안 지키면 이게 자꾸 더 전복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신의학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역사적인 기록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냐면 그런 전염병, 뭐 흑사병이라든지 흑사병 하는 패스트고 예. 그 유럽에서 1400년대인가 뭐 그럴까 뭐 그때 대유행을 한 거예요. 네. 그게 역사적으로 아주 크게 기록이 되는데 지금 코로나는 그거보다 더 하잖아요. 전 지구에. 맞습니다. 그런 국지적이지만은 재앙에 가까운 질병의 유행 이후에는 또 한 번의 유행이 온다는 거예요. 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유행이냐면 똑같은 유행이 아니에요. 전혀 몸과 신체적인 것은 이미 백신이나 치료약으로 정복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거는 풍토병으로 생겨가지고 어쩌다가 이렇게 생기면 또 약을 투여하면 없어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얘기하는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했던 심리적인 코로나 전파가 생긴다는 거예요. 심리 코로나 전파. 그건 뭐냐면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에도 그런 불안 장애를 앓고 있던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거기에다 그 정신적으로 건강했던 사람도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합하면 둘도 높잖아요. 환자 수가. 기존에 똑같이 가는 거에다가 코로나로 인한 것까지 합쳐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증폭한다는 말을 자주 썼는데. 증폭. 그래서 우리 이제 상담에 관여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예견하셔야 돼요. 예견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경험한 불안은 어떻게 하면 잘 다스려질까를 나름 연구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고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대비한다면 2차적인 그런 심리적인 유행도 크게 번지기 전에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보여요. 뭐 향후 5년, 10년 임박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시네요. 사실 뭐 4, 5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코로나의 신체적인 유행이 끝났을 때부터 뭐 내년에 끝난다면 내년부터 정복한다 그 말이에요. 선생님 그게 문득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선생님처럼 깊이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을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 들으면서 기존의 신경증과 코로나로 인한 신경증은 다를 거다 그러는데 코로나로 인한 신경증 불안은 어떤 모습을 좀 띌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그게 제일 기본적인 불안인 거예요. 그 불안 끝에 따라오는 게 우울증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신경증이라고 이름 붙은 거는 그거 다 넣을 수 있어요. 건강염려증 같은 것. 대표적인 그러니까 와닿네요. 건강염려증 같은 게. 지금은 코로나가 다 정복되고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지. 혹이 손에 또 코로나가 묻는가 싶어 집에 와서 뭐 10번도 20번도 손을 더 씻는다면은 이게 이제 건강염려증이라고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생기고 그거 못 견디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고. 이거 코로나 걸린 게 분명하다. 다른 사람은 괜찮다 그러지만. 그 다음에 공포. 코로나라는 명백한 그걸 경험했으니까. 한번 뭐 걸려본 사람이라든지 걸려서 혼이 났던 사람이라든지 이러면 이게 각인돼 가지고 코자만 들어도 힘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완치자라고 우리가 불려요. 완치자라고 하더라도 그래. 그러니까 다시 뭔가가 이게 감기나 뭐가 오면 이게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 폐가 이미 상했는데 죽는 게 아닐까 라든지 그런 불안이. 공부가 더 심해지면 그 흔히 요새 얘기하는 그 뭐예요? 무슨 뭐 배우들이 공황장애. 공황장애. 배우들 주로 공황장애는 이제 용어가 불안보다 조금 센 게 공포고 공포보다 좀 센 게 공황장애. 공황이고 공황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황이라는 게 죽을까봐 겁나는 병 아니겠습니까?
모든 불안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급단적으로 그 강도가 그렇죠. 굉장히 강하고 엄습해는. 그러니까 상담자는 이것을 놓치지 말고 정말로 유의해서 조금 연구를 해주시면 그게 걸리는 환자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요담입니다만 선생님, 이번 학기에 대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저는 정반대의 그 연락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놀랐는데, 그래서 사실 뭐 좀 여쭤봤죠. 이렇게 대학에 관련된 분들한테. 왜 대면 수업을 이 코로나 5만 명으로, 5천 명도 아니고 5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전부 다 얼굴 보고 하는 대면 수업을 하라 그러냐. 근데 속사정이 있더라고요. 이 비대면으로 했더니 휴학생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대요. 휴학생. 예, 그러면 휴학생이 늘어난다는 말은 돈이 대학교로 더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럼 대면으로 해야 되겠다. 실적으로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대면을 해야 되겠다 그 얘기인데. 그렇죠. 이제 그것 때문에 대면하는 거는 나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면 이게 가라앉고 난 다음에 이제 대면을 해야지. 휴학생이 많아진다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런 속사정이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뭐 이게 속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1인당 왜 이렇게 전부 다 그 마스크를 끼고 그 플라스틱 같은 걸로 보호막을 하고 강의실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두 가지 점에서 대면 수업이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선생님. 첫 번째로는 걸릴까봐 갔다가 제가 전파시킬 수도 있고 제가 전염될 수도 있잖아요. 아직은 안전하지 않은 때인데 대면 수업에 갔다가 걸릴까봐 두렵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선생님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냥 그게 불안이잖아요. 그게 첫 번째가 불안이고요. 두 번째는 익숙해졌어요. 비대면으로 하는 게. 그래서 그냥 온라인을 통해서 학생들 만나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내심 속으로 이게 전염되든 안 되든 간에 설령 코로나가 끝났다 그래도 학교 별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집에서 편하게, 아까 선생님 낫다고는 할 수 없지만 더 편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편한 매체를 통해서 학생들하고 만나면 학교 가고 오가지도 않고 강사료는 똑같이 받고 이런 계산 속이 또 저한테는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불안해서 하나는 불편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내 생각은 내가 그 오프라인에 학생으로 다닐 때부터 그 생각을 했는데 미래의 학교는 오프라인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코로나하고 또 맞물리면서 이게 힘막힌 예언이 되죠. 이걸 내가 예견하고 한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뭐 코로나 코도 예상할 수 없을 텐데. 뭐냐면 사회적인 변화가 그 IT 산업하고 막 같이 가니까 그렇죠. 그것을 매개로 해서 교육 환경을 만든다면은 굳이 대면해가지고 뭐 할 거 없잖아요. 대면하고 싶으면 약속 줘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건 좀 이상론이기는 한지만은 궁극에 가서는 대학교 부지도 없어도 재택 집에서 이거는 이제 내가 너무 나간 얘기지만은 그렇게 될는지도 모르겠어요.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실제로 온라인으로 전 세계의 캠퍼스를 가지고 하는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부지를 가진 게 아니라. 부지를 안 가진다면 서울에서 요거가 대학이 세계 대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제가 이게 통합만 될 수 있으면 이게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만한 재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만 이론상은 되어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난 하나 그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유튜브를 듣다가 보니까 그 교육학자들은 모 대학교 교수인데 이분이 설명하는 앞으로의 교육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달라져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귀를 기울였는데 한국에는 대학이 없대요.
첫마디가. 한국엔 대학이 없다. 야, 저 충격적이고 굉장히 네. 호기심이 가득 생기는 이야기로 그래. 시작을. 한국엔 대학이 없다. 대학이 없다. 뭐가 있지? 생각해봐, 뭐가 있지? 대학이 없어. 대학이 없다. 대학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예. 건물이 있다 없다, 학생이 있다 없다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 예. 어떻게 운영되어지는가에 따라서 후진 운영을 하는 것은 대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런 뒤떨어진 시스템과 정신을 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운영하는 것은 대학이 아니다. 그렇지. 아하. 그래 이제 그분이 하는 거 내가 인상이 깊어서 내가 전달을 한다. 네. 내용이 뭐냐면 독일이 세계에서 그쪽에서 제일 발달돼 있대. 교육학적으로. 네네네네. 독일 교육.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독일은 그런 거하고 좀 상관이 없을 것 오히려 뭐 미국이나 그 개념, 이런 데가 네네.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하시는데 네. 첫째 그 대학이 세계에는 없는 그 대학의 룰이 하나 있대요. 대학을 형성하는 거는 교수, 네. 그 다음에 직원, 학생 이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교직원과 교수, 학생. 그렇죠. 네. 이 세 파트가 공정하게 3분의 1씩 권한을 갖는다. 당장 한국엔 대학이 없는데요. 그렇게 대학이 여기 없는 거예요. 학생도 3분의 1. 그 얘기가. 교직원도 3분의 1. 그래서 나도 네, 네. 이거 참 재미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네. 근데 이 세 팀이 모여가지고 해야 될 첫째 일이 뭐냐면 총장을 선출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총장 선출하는 데가 별로 없잖아. 있긴 있어도. 교수들이 선출하죠. 있어도. 네. 그다음에는 어제 뭐 재벌 회사에서 오너가 그렇죠. 자기가 총장 해버린다고. 네. 또 총장을 누굴 임명해버린다는 거. 네네네. 그런 게 얘는 대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파트가 이제 똑같이 갈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총장 선거를 하는데 네. 학생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투표만 하는 게 아니라 비선거권도 있어요. 학생 중에. 그 다음에 교수라는 집단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시간 강사, 조교 이걸 다 합해가지고 교재가. 그것도 정교수가 아니라. 거기는 시간 강사님이 그런 게 없대요. 가르치면 다 교수예요. 예. 다 교수, 조교라는 말로 예.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연구원, 교수가 아니라 연구원,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연구하는 사람이다. 네네. 그런데 그걸 제일 먼저 실천한 데가 그걸 이제 발휘하는 데는 딴 학교인데 네네. 실천한 데가 그 자유 베를린 대학이 네. 선거를 하는데 조교가 석사 과정에 있는 조교가 됐어. 총장이요? 응? 그 이름을 댔는데 뭐 이름까지는 내가 모르겠고 그건 어디 뭐 찾아보시면 다 있을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예요. 상상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건 대학이 없는 거. 그런데 이분이 30세 이제 된 거예요. 네. 근데 일을 잘했나 봐. 4년 임기인데 8년을 했대. 이야. 이제 그게 하나 또 신기하고 우리는 직선하다가도 뭐 자기 편리한 대로 이래 바꿨다 저래 바꿨다. 그렇죠. 그런 게 대학이 없는 거예요. 네. 그 비단 그 한 예만 든다 그래도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이에요. 네. 다른 하나는 네네. 학생들이 총장 입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왜 안 내느냐 그러니 지금 공부하기도 바쁜데 언제 총장? 우리나라 같으면 학생 총장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학생 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학생은 10,000명, 20,000명 되는데 교직원 그래 봐야 뭐 몇 명 되겠어.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게 학생들이 자기 분수를 알아가지고 네. 총장 입후보를 굉장히 시키지 않는데. 의식이 깨어 있습니다. 앞서 있고. 네. 우리나라 같은 거 하는데 그거는 그래 여긴 대학이 없다는 거. 계속 그 저도 지금 설득되고 있는데. 네. 그런데 한 5년간 데모가 아주 격렬하게 있었대요. 80년대. 네. 누가 데모했겠어? 학생들이? 교수들이 데모. 오호. 학생은 데모를 하지 않고. 교수들이 왜 데모를 격렬하게 했을까요? 뜻이 뭐냐 하면은 총장 선출하고 뭐 이런 거 3분의 1씩 지분을 갖는 거는 좋다 이거야. 네. 그걸 기본으로 바탕을 갖되 네. 교수라는 거는 과목에 따라서 다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3분의 1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세칙으로 들어가면. 네. 그러니까 뭐 자연과학도 있고 뭐 인문학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많은데 그걸 통틀어서 3분의 1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수들이 나서서 5년간 데모를 했대요. 네, 이거는 그래도 결론이 안 나가지고 네. 헌법 소원을 냈단다. 헌법 소원을 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교수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 예. 그 전문성을 50% 인정하는. 예. 그래서 33%에서 50% 절반으로. 그 전문성에 관한 한. 전문성에 관한 한.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전문성에 관한. 일반 행정이나 뭐 이런 데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 독자적인 전문성에 관한 한 교수의 권한을 50% 인정. 난 그게 이제 굉장히 실감이 나는 게 내가 이과대학에 처음 이제 연세대에 있다 오니까 이제 그 교수들을 진급시키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이제 그 학술 논문이 있어야 돼. 네. 근데 총장이 앉아가지고 학술 논문 뭐 이름을 이래 되면 1점 또 뭘 되면 2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 읽어보도 안 하고. 예. 전문성도 없어요. 자기는 기독교 학과인데. 네. 의학을 어떻게 알겠어. 그렇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 다음부터는 그게 없어지고 네. 코미티가 있어가지고 전문가를 뒤지다가 하는데 그렇게 바뀌어지면 대학이 있는 거예요. 네. 안 그러고 지금까지 고집하는 게 뭐겠어. 그러니까 대학이 없다. 네.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봐서 그럼 우리가 대학다운 대학으로 가자면 몇 년 걸릴까? 네. 이것도 습관에 관한, 관행에 관한 얘기잖아요. 네. 요새 대통령 선거 때 관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잘못됐다 소리만 하면 그만일 건데 잘못됐다. 지금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래 뿌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잘못됐다. 마지못해 해놓고는 그때는 관행이라서 이래 뿌리면 말이지. 잘못했다는 말도 아니고 고치겠다는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때는 관행이었고 그게 관행이지만 내가 잘못이다 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저촉된다면 잘못이다. 앞으로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일 절대 없을 것이다. 약속하면 되잖아요. 그러게요. 아니면 좀 더 하려면 그 토론자들 다 나와가지고 우리 다 이 중에서 누구 한 사람 대통령 될 테니까 되고 나서는 우리 누구나 그런 나쁜 관행에 대해서는 쫓지 않겠다. 약속합시다. 멋있네요. 그럴 뿐만 한 단계가 높아지는 거예요. 관행이라고 우리가 끌고 가는 한은 대학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대학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거는 계속 관행대로 끌고 가니까 그렇다. 굉장히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충격파네요. 충격파. 선생님 오늘 해주신 말씀을 저도 이렇게 요약을 해보니까 상담은 없다. 대학은 없다. 라는 좀 충격적인 말로 우리의 관행을 흔들어 깨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말 이 코로나라는 것이 처음 비유해 주셨던 대로 기회지. 큰 파도, 태풍이 와서 모든 쓰레기를 쓸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업그레이드의 기회로 우리가 삼아서
안 된다. 옛날 거 가야 된다. 관행만 고집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되고 가지쳐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그걸 알고 이 경향과 추세에 맞춰서 우리가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그렇게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야말로 상담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코로나를 두려워만 하지 말고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상담의 영역을 미리 준비하고 개척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뭐 네. 정치가가 아니니까 우리가 관여하는 게 상당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모든 분야에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대한민국도 상당히 발전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상담에 대한 이런 주장은 50% 권한을 가져야 되겠다. 네, 코로나 시대 상담 어떻게 할까 사실 깜깜한 밤처럼 막막하기만 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더 업그레이드된 단계로 나갈 수 있는 DM들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건 큰 수학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수학을 얻게 돼서 기쁘고요. 저는 지금까지 너란너랑의 이소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